네, 그 직문수 4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연말이 벌써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중에 다들 나름 바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좀 그 멤버들이 좀 참석자가 좀 적으면 좀 그거에 맞춰서 제가 유도리 있게 좀 12월 중에는 좀 진행을 좀 보려고 하겠고요. 어, 그 12월에서 지금 저는 뭐만 신경을 쓰냐면 그 두 가지를 신경을 쓰는데요. 그냥 첫 번째로 진도층에서 이제 8강에서 9강으로 넘어갈 때 뭐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냐면 각자한테 느낌표가 좀 세게 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작이 됐어요. 몇 분한테. 이거 뭐냐 하는 게 포인트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이제 전원 다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그림은 사실 이제 9강 쪽에다 그려놓기는 했는데 이제 그거가 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계산 훈련이 되는 게 좀 필요해요. 이게 그냥 이제 적혀져 있는 대로 이제 흡수하는 느낌보다는 이제 본인 스스로 필요하면 검증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느낌표가 전원한테 다 올 수 있도록 할 생각이어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필요하다 싶으면 계산 훈련은 시킬 생각이고 아직은 좀 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하나.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가 그 이제 직문수 이제 그 1강 정도나 됐을 때 그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책 작업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 입장에서 할 말들이 좀 많으신데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애매한 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결에서 그것들은 좀 직접 의사소통을 좀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지금 다 초벌 작업이거든요.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에디팅하는 과정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책 작업이고 이제 프로덕트로서 상품으로서 만들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그 중간 과정에서 적절하게 디스커션하는 장으로서도 이 메인 스터디를 쓴다라는 거는 이제 인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진도의 층위는 이제 7, 8, 9 쪽으로 가는 중이지만 지금 이제 책 작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본인의 어떤 적는 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서는 이 시간을 활용하셔 가지고 대화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지금 책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그 두 가지가 지금 이제 12월 중에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그 지금 이제 그 배우셔야 되는 거가 그 무지개 정리에 대한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그 안에 너무너무 많은 구조들이 그 안에 숨어 있어서 오늘도 어떻게 기본적으로 시작하고 싶냐면 지난번처럼 이제 회원님 이제 한 세트 더 하실게요까지는 세 세트는 안 하겠고 한 세트만 합시다. 오늘은 한 세트만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재밌는 얘기 좀 하자고요. 그래서 그 요거 오늘 시작은 강재영 선생님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포문을 여셨으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일단 2 곱하기 2행렬에 관련된 이제 계산 연습 한번 좀 쭉 하고 지난번이랑 룰은 같습니다. 이제 하시고 그 대답하신 다음에 그 각자가 지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쭉 사이클을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얘기들을 좀 하자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강장 쌤부터 다음 물음에 대해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렬 1111이 있습니다. 이거의 제곱 행렬을 계산해 주십시오. 음,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건 계속 훈련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룰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A, B, C, D라는 이제 2x2 매트릭스가 있을 때 제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성분은 A 제곱 더하기 BC예요. 기본적인 룰이.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거 제곱한 다음에 이거를 더하는 거가 첫 번째 성분. 그리고 그 1, 2 성분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더해요. 그래서 A, B랑 B, D예요. 이렇게 하고 요거 성분도 요거를 더해요. 그래서 AC랑 CD예요. 그리고 요 마지막 이 성분은 D제곱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그래서 D제곱 더하기 그 BC예요. 요거를 음, 기억하십시오. 전달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1, 1, 1이 있으면 제곱을 하라고 하면 1의 제곱 더하기 이거니까 2가 나오고요. 그 다음 성분은 요거니까 1, 1이어가지고 2가 나오고요. 그 다음 성분은 이거니까 1, 1이어서 2가 나오고요. 그 다음 성분은 1의 제곱 더하기 이거니까 2가 나와요. 룰 이해 가시죠? 한 번 더 네. 시키겠습니다. 자, 행렬로 제가 이번에는 2, 1, 1, 2를 드리겠습니다. 제곱 행렬을 보여주십시오. 2, 1, 1, 2, 4, 8, 8, 4? 5885가 아, 나옵니다. 8. 잘하셨습니다. 계속 요 아, 훈련을 시키는 거의 핵심은 내가 어떤 선에서 기본적으로 숙달이 돼야 이게 어떤 느낌 좀 비슷하냐면 이 지금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안 들어야 내가 정말로 관찰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말로 이제 닥치고 계산. 그래서 계산이 편해지게 만드는 거에서 지금 이 수익 그냥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행렬 자체를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달됐죠? 그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네. 그쵸. 5445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강정 선생님 다음 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호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오지호 선생님. 오지호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듣기만 하셔야 된다고 하신 것 같아요. 오지호 선생님 말고 다른 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정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유현 선생님. 비슷한 문제를 다시 드립니다. 다음 행렬의 제곱 행렬을 구해 주십시오. 1, 2, 2, 1. 1, 2, 2, 1, 5, 4, 4, 5.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어, 장인우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장희려 선생님,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2002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의 세제곱 행렬을 구해 주십시오. 80, 8220입니다. 아, 8008입니다. 8, 8008.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어, 허이찬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허희찬 선생님,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3의 4제곱 행렬을 구해 주십시오. 81, 00, 81입니다. 딱 이 느낌으로 다들 답이 나와야 됩니다. 느낌 이해 가시죠? 요 느낌을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이거 다 돼요. 그냥 이렇게 맞춰가지고 훈련하시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음. 박강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강희 선생님,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2002의 10제곱 행렬을 구해 주십시오. 1024, 00, 오케이. 1024입니다. 이렇게.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저 자연스님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물음에 지훈 선생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뭘 드릴까? 3113이 있습니다. 이거의 제곱 행렬을 구해 주십시오. 10, 6, 6, 10. 이 제곱이에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아이패드라 다 보이지를 않아갖고요. 아시는 분 죄송한데. 한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예, 효정쌤. 혹시 윤영 선생님 저한테, 말씀하셨나요? 저 네. 방금 했습니다. 그러면 임예원 선생님? 네, 그러면 임현 선생님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3003의 세제곱 행렬을 보여주십시오. 27, 00, 27? 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해 주십시오. 어, 심현무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심현 선생님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방정식의 해에서 분모가 2a가 아니게 해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를 구해 주십시오. 2x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이퀄 제로. 제가 드린 어떤 이제 제약은 분모가 2a로 출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모가 EA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말인지 잘 네, 어떤 모르겠습니다. 의미냐면 만약에 여기서 기본적인 형태가 ax 제곱 더하기 2b 프라임 x 더하기 c 이퀄 제로의 형태의 경우 근해 공식을 적용하면 우리가 아는 형태에서는 2a 분의 이게 분모죠. 2a 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b 프라임 제곱 빼기 4ac가 되어서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4를 빼면 이 길이가 다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형태가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이래서 분모가 2a가 아니라 a로 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달했죠? 자, 요런 것들은 계속 어떤 정서가 계산을 많이 해보다 보면 빨리 하려고 하는 거에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에서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스킬셋으로 기억하는 그런 정서라기보다. 시몬스님의 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다음 분에 넘어갈게요.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되 분모가 2a 형태로 출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이퀄 제로. X는 마이너스 1로 중근입니다. 아닙니다. 4x 제곱 더하기 2니까 중근이 안 나옵니다. 4x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4x, 제가 4라고 했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4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라고 저는 아,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자, 아까 1이었던 걸 아, 2로만 바꿨거든요. 그러면
2분의 2분의가 마이너스 아니라가 2. 포인트입니다. 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 변수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똑같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정해서 근을 구하되 분모가 2의 형태가 안 되게 해주십시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이퀄 제로. 마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단순히 잘안 했네. 그 이제 두 번째 항에서 2를 날리고 B'을 기준으로 봐서 B'의 제곱 빼기 AC로 가면 됩니다. 4를 안 붙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형태가 1, 1, 3이니까 1 빼기 3으로 해서 마이너스 2니까 루트 안에 있으니까 루트 2i 형태로 두시면 됩니다. 음, 네, 네, 좀 잘했습니다. 다음 연습해볼게요.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현승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그 박현 선생님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근을 구해 주시되 2a로 출발하지 않아 주십시오. 그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 이퀄 제로. 지금 그 언뮤트 상태에 푸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요. 3제곱 빼기 1이기 때문에 8이 루트 안에 들어갑니다. B'의 제곱 빼기 AC 꼴이 나옵니다. 아, x제곱 플러스 6, x 플러스 1은 제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자, 다시 말씀드리면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은 0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이 형태를 그 ax제곱 더하기 2b 프라임 x 더하기 c 이퀄 제로로 놓고 보면 a가 1이고 2b 프라임이 6이고 c가 1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b 프라임이 3이어가지고 형태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빼기 ac의 형태여서 형태가 그래서 루트 안의 형태가 그 b 프라임이니까 3의 제곱이고 빼기 그냥 ac인데 그냥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돼서 그 루트 8이 나와야겠죠. 그렇게 나오는 네. 게 답이 됩니다. 물론 2루트 1라고 나와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도 둘입니다. 네. 예,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선생님. 네, 이영현 선생님, 다음 그 똑같은 질문을 드릴 테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을 구해 주십시오.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4 이퀄 제로.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끝에가 마이너스 4였나요? 플러스, 어, 네,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3i입니다. 네, 루트 3.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이진혁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재혁 선생님, 그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똑같이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이퀄 제로.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아, 1이랑 3입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인수분해 형태 보이시니까 이렇게 돌리는 이런 것들도 잘하신 겁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 행렬 연습과 지금 했던 거에 훈련을 섞을 겁니다. 섞기 위해서 원리를 물어보겠습니다.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 이차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꼴에서 a로 이제 a, b, c, d는 a, b, c는 0이 아닌
실수이고 이것으로 A만 0이 나누 아니면 됩니다. B, C는 0이어도 참고하세요. 아, 네. 그럴 때 A로 나누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A분의 C는 0 꼴이 되고 이거를 제곱식으로 묶게 되면은 X 어,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어, 2,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4A 제곱분의 B 제곱이 생기게 되면 이거를 마이너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b 제곱에 플러스 a분의 c를 이제 정리해주면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이거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고 이거를 루트를 취한 다음에 안에 그 x 플러스 a분의 2a분의 b를 좌변으로 옮기게 되면은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큰 틀에서는 맞고 아마 백지 주어지면 편하게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이거를 답할 때는 좀 층위를 나누는 게 조금 유익할 수는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완전 네, 제곱하면 됩니다. 이 답이면 족합니다. 네. 아, 예, 그래서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서 정리하면 된다. 요게 사실은 적합한 답이 되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레시피들을 이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우 선생님 하셨나요? 아, 네. 윤준현 선생님, 다음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곱하기 2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의 고유치랑 고유 벡터의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물치는 어, 그 행렬 A라고 했을 때 A 그리고 황등행렬은 고유치 곱하기 네, 아닙니다. 그 정의는 항등행렬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고유치는 람다라고 예를 들어서 잡고 그리고 고유 벡터를 v라고 잡으면 정의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av equal 람다 v라고 하면 이 2 곱하기 2 행렬 혹은 이제 열 벡터 v를 고유 벡터라고 하고 이 람다를 고유치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람다 V가 아니라 람다 I인가요? 아닙니다. 형태에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벡터가 0벡터가 아니다라고 벡터가 0 말하셨죠? 벡터가 아니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유치랑 고유 벡터의 정의를 얘기할 때 그 형태는 AV equal 람다 V가 되는 그 어떤 스칼라 람다 혹은 값 람다 그리고 2 곱하기 2 행렬 혹은 이제 열 벡터 V를 고유치 및 고유 벡터라고 각각 부르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정의할 때는 고유치랑 고유 벡터가 동시에 규정됩니다. 각각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규정하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유 벡터는 언제나 0 벡터이지 않다라는 거가 정의상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자, 몇 가지 좀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재광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셨지만, 좀 이제 근데 계산해서 조금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선들 보셨을 텐데, 시켰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대답 나오는 선들 지금 보이시죠? 이 느낌들 다 본인들 하실 수 있으시다는 느낌들 있으실 거예요. 디스커션 팀에서 몇 번 이제 해보시면 될 거거든요. 될 거고,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적절히 섞어서 각자 이제 지목,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한 것 같으면 무조건 밀어달라.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자, 강경 선생님께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렬의 고유치랑 고유 벡터의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가요? 아, 강경 선생님입니다. 아, 네. 행렬 2 곱하기 2 행렬이 있을 때 0 벡터가 아닌 벡터에 이제 어떤 람다랑 V 벡터가 있을 때 AV는 람다 V를
때 V를 고유 벡터라고 하고 람다를 그7라고 부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강사원 선생님. 그 다음 행렬의 그 역행렬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2112의 역행렬을 구해 주십시오. 음, 행렬식은 3이니까 3분의 1, 2, 3분의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윤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기도윤 선생님. 그 다음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 주십시오. 122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 이혜진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혜진 선생님. 다음 역행렬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3. 3, 2, 2, 3의 역행렬은 5분의 1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입니다. 예, 요렇게 답이 나오는 리듬을 원합니다. 이제 느낌들 사셨죠? 요 느낌으로 번대로 훈련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진혁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진열 선생님. 네,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거 올렸습니다. 자, 그 고유치 및 고유 벡터를 계산하는 레시피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0이 아닌 행렬 A, B, C, D 2 곱하기 행렬이 있을 때, 1행 행렬에서는 행렬과 0이 2, 아니라는 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행렬은 0이 있어도 아, 됩니다. 네. 그냥 2 곱하기 행렬 행렬이 있을 때로 A가 추가하시면 됩니다. 2 곱하기 2 행렬이 있을 때 1행 행렬과 2행 2열에 람다를 각 행에다가 마이너스 람다를 취하고 그 상태에서 AD-BC가 0이라고 1행 행렬과 2행 2열 상태로 디터미넌트 값을 0이라고 가정을 하고 람다 값을 풉니다. 그래서 나온 람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 우리가 어떤 고유 벡터를 찾으려고 했을 때 그 0이 아닌 고유 벡터가 있다고 가정하고 a 곱하기 그 해당 고유 벡터 v 빼기 람다 그다음에 2 곱하기 1의 항등행렬 그다음에 고유 벡터를 0이라고 놓고 해당 방정식을 풀면 고유 벡터가 나옵니다. 네, 완벽한 답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물음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가 행렬식이 0이라는 조건을 놓고 풀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치와 고유 벡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렬식이 0이어야 되나요? 네. 지난주에 강사원 선생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고 그 답을 하셨었죠. 똑같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계산을 음미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음, 윤여정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물음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ABC란 행렬의 행렬식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벡터가 이루는 그 각도를 가진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말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강성원 선생님,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은 지금 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벡터가 만들어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어떻게 유도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 유도 과정이요. 음, 평행사변형 한 변이 A, B이고 다른 한 변이 C, D인 평행사변형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 원점의 대각선 방향이 있는 그 점의 좌표가 A 플러스 C, B 플러스 D가 됩니다. 그러면 0,0에서 그 A 플러스 C, B 플러스 D까지 되는 그 큰 사각형 하나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사각형의 면적에서 그, 그 0,0,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이 아닌 그 두 개에서 X축으로 선을 긋고 Y축으로 선을 긋고 하면은 즉, 그 전체 면적에서 평행사변형을 뺀 나머지가 직각삼각형 4개랑 그 직사각형 2개가 나오는데 요 면적을 빼면은 남는 것이 AD-BC가 나옵니다. 네, 제가 늘 이제 하는 말로 이게 옛날 정석 스타일인데 그거 말고 제가 원하는 답은 회전행렬 써서 이게 직문수 도치 아,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 돌려서 그 이제 넓이가 같은 걸로 유도하는 게 제가 그 이 직관들을 좀 드리기 위해서 유도하는 방향이긴 합니다. 근데 하신 말씀은 100% 페어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허예찬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허여찬 선생님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렬 A, B를 그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리는 행렬의 형태를 알려주십시오. 벡터 A, B요. 네, 사실 아무래도 상관은 없지만 벡터를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각만큼 돌리는 행렬의 형태를 주십시오. 2 곱하기 2행렬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거의 맞습니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형태가. 반시계,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윤진훈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윤준현 선생님,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 곱하기 1가 벡터 그에 대해서 세타만큼 반시계만큼 돌리는 회전 행렬의 형태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단위 원을 기준으로 다취의 삼각형을 그렸을 때 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입니다. 네, 증문서 그리고 그 노트를 이분은 다시 뭐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1세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질문들을 드렸는데, 예, 맞죠. 만족스러운 세트 기준은 이제 트레이너 기준이 맞는데, 여기서 이제 30분 정도 저희가 훈련할 때 지금 포인트는 여러분들 선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되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작정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들은 더 이상 팩트 처리하는 선이 아니라 조금의 부담들은 있으시겠지만 그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 혹시 동의들 하시나요? 그래서 팀 단위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갈구면서 다시 해봐라, 다시 해봐라, 다시 해봐라 하면서 이제 훈련이 되면 지금 이제 그 분명히 선들이 있죠. 어떤 딱 주면 아니까 그냥 되게 여유롭게 이거다라는 그 리듬이 생길 때까지 요것들이 이제 잡히면 이제 거기서 생각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 생각이 집중하게 되면서 이제 수학들을 여러 층에서 감상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수학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배워야 됩니다. 혹시 이게 전달이 될까요? 이게 돼야 구체적인 것들을 내가 마음속으로 막 건드려 보면 편하게 만져보면서 이게 지금 이런 추상적인 명제가 이런 거구나라는 게 감이 와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계산하는데 이제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서 잡아먹어져 버리면 정말 이제 그 어떤 층인지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현재 어떤 레벨에 있더라도 언제나 거기서부터 할 훈련들은 늘 있어요. 언제나. 괜찮으시죠? 그래서 거기서 애를 좀 써나가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선형대수의 어떤 내적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데요. 자,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가장 근원적인 얘기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인데 몇 분들이 이제 감상해서 올려주신 거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건 기하가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제 영어 단어로 이제 geometry라고 부르는 거에 그 한자어 자체에 대해서 직무수 노트에 적어놓은 선에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저는 다들 좀 비슷한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기하를 저희가 처음 접하는 게 중학교 유클리드 기하에서 처음 접한단 말이에요. 여러 센스에서. 물론 지금 세대 차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때가 질풍노도 내지 질풍노동의 시기이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2학기 때 하면 저는 이제 그 시기가 리니지에 빠져 살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X 가지고 이제 연산하는 대수학은 좀 할만했는데, 이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뭐 합동, 닮음, 요 지금 또 온갖 이 화려해 보이는 이제 상학형들 보면서 압도당했던 게 제 중학교 시절이고, 제가 그리고 또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 제가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점에서 저는, 기하라고 하는 건 참 꼴보기 싫은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석사 졸업할 때까지 그 생각이 있었어서 기하에 기억 들어가는 것도 아예 접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저는 이제 석사 졸업하고 이제 기하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장인철 교수가 이제 석사 당시에 했었을 때 저한테 얘기들 들려주면서 이런 게 기하냐고 하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먹었던 그게 있었고 이제 그 어떤 중간 과정에서 이거 모르고 죽기엔 너무 아깝다 인생이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기하 쪽으로 이제 박사를 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우발적인 그런 거였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기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우리가 중학교 때 다룬 유클리드 기하에서의 삼각형에서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수사의 발을 내리는 것은 기하의 굉장히 아주 작은 단면에 지나지 않고 기하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하란 어떤 거냐면 한자어로 번역하고 있는 이 기하가 how much의 뜻이기 때문에 얼마냐가 기하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리니지 했던 거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통 제가 이제 리니지 했던 10대 시절에는 이 온갖 이제 사기꾼들이 넘쳐났거든요. 제가 근래는 온라인 게임 안에서 잘 모릅니다만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온라인상의 용팔이들을 포함해가지고 아이템 이거 사고 팔고 하면 재시험 하는 여기서 그 재시험이라는 게 X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이 X 양을 제시하는 게 기하예요. 기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자로 기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직독직계로 how much를 한자어로 이제 맞는 거에 지나지 않는데 양을 얘기하는 수학이 기하예요. 그 얘기는 양을 얘기하지 않는 수학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래서 양을 얘기하는 의미의 수학은 기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 삼각형에 대한 혹은 이제 어떤 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봤던 유클리드 기하는 그냥 그것 중에 특수한 경우에 지나잖아요. 그래서 기하의 목적은 어떤 합리적인 양을 부여를 해서 이 양의 의미와 이 양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게 이게 지오메트리예요. 목적이. 그리고 여기서 어떤 양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보는 것마다 이 기하에다가 온갖 형용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직문수에서 이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미분기하. 미분을 가지고 기하적인 대상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제 특히나 이제 수학 전공자들한테 악명이 높은 그리고 수질에서 일부 공부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대수기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수질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어떻게 읽냐면요. 실제로는요. 이거는 적분기하예요. 미분을 가지고 적인 양을 끌어내는 게 미분기하고요. differential geometry, 리마니안 geometry 등으로 보통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고 인테그레이션을 가지고 알아내는 기하를 보통 대수기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맞아요. 두 개가 좀 달라요, 성격이. 그리고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물리 쪽에서 이제 중요한 고전역학에 해당하는 거를 기하의 언어로 바꾸는 거를 사교기하라고 불러요. symplectic geometry. 그리고 어떤 복소수랑 상관이 있는 기하, 어떤 복소기하, 컴플렉스 지오메트리 외에도 기하 위에는 앞에는 여러 가지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붙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하라는 의미 자체가 이 유클리드 기하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선입견이랑은 여러 점에서 다를 수 있음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 기하라는 거를 결정하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학자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수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물론 이 공간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할 말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상 수학도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사실 온갖 것들이 있어서
아니, 직문세는 글로 가진 않아요. 물론 위상수학을 일부 얘기를 후반부에서 하긴 합니다만, 그 수학적으로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든지 간에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인간한테 있어서 마음의 고향은 뭐냐면 기원전 3세기의 유클리드 기하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기하에서 마음의 고향은 유클리드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직무수층에서는 R2예요. 2차원 유클리드 공간. 이게 우리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수학에 있어서도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구체화해서 추상화를 할 때 먼저 여기서 많은 게 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R2를 벗어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생각의 방식 자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달하면 일단은 무한히 펼쳐져 있는 평면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게 돼요. 그래서 실례로 여러분들이 아는 거가 뭐가 되냐면 이 R2에서는 뭐가 돼요? 두 가지 연산이 되죠. 벡터 합이 되고 스칼라 곱이 돼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벡터의 합이 평행사변형의 이 대각선을 가리킨다. 이런 건 괜찮으시죠? 직관적인 선에서요. 그리고 벡터가 있을 때 스칼라배가 된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괜찮았죠. 말 그대로 그것만큼 뻥튀기가 되면 되고 마이너스 취해주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 돼요. 직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연산이 정의가 되는 집합이기 위해서는 이게 평평하게 무한히 뻗어져 가는 그런 평면이어야지만 말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연산,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을 만약에 R2가 아니라 2차원 구라던가, 예를 들어서 토러스라던가, 그렇게 바꾸면 CR도 안 먹힌다는 걸 엄밀하게 보이는 거는 좀 일이지만, 수학적인 일이지만, 직관 레벨에서는 아예 말도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음미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대충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선형성이라는 걸 정의했을 때 사용한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간 자체가 평평하게 무한히 펼쳐져 나가는 그 형상이어야지만 말이 된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취지가.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렇지 않은 공간들까지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확장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상대성이 내리고 다른 하나가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거시적인 물리적 세계를 서술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시적인 물리적 세계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왜 유클리드 공간을 벗어나려고 하냐면 이 두 가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세계관 전부 다 유클리드 공간과 다른 어떤 공간들이어야지만 기술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써가지고 이제 기계학습이 중요한 시대에서는 기본적으로 통계적 모델들 자체가 유클리드 기하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도 지금 시대에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수학 이론을 만드는 어떤 저희의 출발점은 R2. 그리고 그거를 차원으로 확장한 Rn.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모든 게 말이 되게 만들어서 직문수에서도 선형대수를 하면서 일단 여기서 어떻게 기하적 체계를 세우느냐부터 얘기를 출발하는 거고 당연히 이게 유클리드 공간을 벗어날 때 이거를 다루는 도구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당연히 미적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가정 하에서 집합으로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기하를 논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은 선형대수예요. 자, 혹시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도록 하는 구체적으로 이걸 실현하는 도구가 내적이에요. 이너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직관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까지 전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일단 한 세트 훈련을 했고 기하란 뭐냐? 기하란 how much에 대한 수학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우마치가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식의 어떤 금융 시장에서 뭔가 스톡 마켓에 대한 거 내가 지금 어떤 양에 관심이 있다. 양에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한 수학은 일절 다 기하학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지금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기하랑 제가 생각하는 기하랑은 굉장히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되고요. 저는 그 계산 훈련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느낀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영어로 전공 수업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영어 책을 읽으니까 이게 해석하느라 급급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적혀져 있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을. 그래서 아, 교수님이 약간 훈련하시라고 하는 게 그 약간 영어 해석이랑 좀 비슷한 결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비슷하고요. 굉장히 좀 비슷하고. 근데 이제 명확하게 하는 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제들을 보고 감상을 하고 할 때 검증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요. 되게 단순해요. 어떤 명제를 봤어요. 그럼 이제 그 명제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남들이 하는 말에나 혹은 이제 챗GPT, 제미니에 의존하지 않게 실제로 단순한 선에서 정말로 검증 가능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어서 그래요. 수학을 배워야 되니까. 네, 강성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하는 게 맞는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2차원 공간이라고 하면은 뭐 유클리드 공간 같이 평평한 공간도 있고 휘어 있는 공간도 있고 휘어 있는 것도 뭐 구면처럼 휘어 있을 수도 있고 저기 뭐 안장처럼 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질문은 2차원 공면 또는 뭐 정확하게 말하면 2차원 매니폴드가 평평하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정의가 될 수 있는 단어인가요?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제가 이제 말을 이제 어버버하고 넘어가는 거는 다 이제 이 적당한 선에서 구라를 치는 게 직관적으로 전달하기가 쉬워서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학 정량 기준으로 제가 이거를 답을 좀 해보면 단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스페이스라는 그 단어 자체를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눠요. 이 얘기들은 그냥 혹시나 지금 이미 기대수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고 이 중에서 일부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이 직문수 4기를 마친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고 자신도 붙고 수학을 좀 더 해보고자 할 때 나중에 이제 그때 천울지가 저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그 말이 요런 말이었구나. 참 괴랄하다. 이런 목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일단은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를 수학자 위상기하라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분기를 해야 되는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위드 에디셔널 스트럭처를 얘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위상 공간인데 거기다가 추가적인 구조가 더 있는 거가 고전적인 의미에서 공간이라는 단어를 쓸 때이고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벗어나야 될 때가 있어요. 출발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 센스냐면 저희가 이제 직문수 1강에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이제 단어는 하나도 그렇게 안 쓰지만 사실은 셋과 프로퍼 클래스를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콜렉션을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요. 그런데 위상공 구조라는 것은 셋에다가 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 자체가 콜렉션을 논할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로샌딕의 관점은 어떤 거였냐면 위상 구조 자체를 셋에다가 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프로포 클래스에다가도 위상 구조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그로샌딕 위상이라고 부르고 사실 이거 기대수 범위를 초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간이라는 단어를 쓸 때 리만의 관점에서의 그 공간은 위상 공간 미드 에디셔널 추가적 구조이고 그로샌딕의 관점에서는 일단 위상 공간이라는 말을 하는 집합에서 출발을 하면 안 돼요. 출발 자체가 집합이 아니어서 카테고리에서 출발하고요. 자체가 카테고리에다가 위상을 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그로샌딕 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공간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에서 불일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이 그로샌딕의 이 수학은 리만의 수학을 한 단계 더 추상화를 한 거여가지고 일단 그래서 셋을 알고 그 다음에 프로프 클래스로 넘어가야 된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출발은 그렇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이 위상 공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가지고 논할 때에도 지금 여기서 이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두 가지가 달라지냐면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적분학과 호환이 되는 기하학적 세계관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미분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적인 미적분학, 지금 미분 형식 어떤 훈련하시는 그 층을 포함해서 고전적인 미분과 적분과 호환되는 방식의 그런 이제 기하가 존재하고요.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미분기하라고 하면 100%는 아니지만 미분기하라고 하면 보통 이쪽을 지칭하기는 하고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대수학이나 대수기하나 수론의 혹은 논리학에 맞는 그런 고전적인 위상 공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파이나이트 필드 위에서의 어떤 기하학적인 공간 이런 걸 할 때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적분학이 먹히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고전적인 미분 형식에 대한 미적분학의 방식을 뭘로 바꾸냐면 대수적인 도구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호몰로지 대수라는 걸 가지고 범주론이랑 호환이 되게 바꾸대. 그래서 이 도구가 가환대수 및 호몰로지 대수로 미적분학을 바꿔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하적 공간을 다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분 형식을 가지고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적분학으로 먹히는 거 이게 보통 미분기하나 확률론은 이쪽이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정수론에서 어떤 이제 다뤄야 되는 공간의 경우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적분학과 이제 상형대수를 봤던 방식을 호몰로지 대수 및 가환대수로 바꿔야지만 그 도구가 비로소 적용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것들 예를 들어 피해딩 넘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 중에서 둘 다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수질에서 얘기할 때는 고전적인 미적분학을 해야 된다. 미분기야 혹은 확률론. 그리고 고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미적분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대수기야 혹은 이제 그거 관련된 범주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특히나 공리적으로 시부릴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미적분학으로 안 보이면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왜냐면 검증이 불가능한 층이어가지고 단순히 얘기해서 그래서 어떤 호몰로지 대수랑 가한 대수가 이게 왜 고전적인 미적분학의 추상한지를 보도록 훈련시키는 게 보통 제가 수질에서 훈련을 시키는 포인트이고 그러면 이제 그로샌디의 그걸 가지고 어떻게 넘어가냐
나오냐면 공간을 다루는 층위에서 근데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러면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거는 다 다른데 이거를 매니폴드로 볼 수가 있고 당연히 벡터 스페이스죠. 이건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데 그 기본적인 층위가 매니폴드 중에서 언제 이게 유클리드 공간이냐. 이게 리만이 했던 작업이에요. 이게 스피박 책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니폴드 중에서 언제 우리가 이거가 유클리드 공간이 되느냐라는 게 리만의 펀더멘탈한 질문이었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로샌딕과 어떤 세르의 라인에서는 이 소위 말해서 유클리드 공간을 어파인 버라이트로 바라본 다음에 이 어파인 버라이트 중에 어떤 경우가 다시 유클리드한 공간이랑 같냐라는 관점을 취하고요. 단어가 달라요. 매니폴드 및 버라이티라고 하는 거는 토폴로지 자체가 달라요. 아예 특히나 버라이티 쪽은 하우스톨프도 깨지는 쪽이다 보니까 그냥 아예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리밋을 고전적인 센스에 취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로샌디의 관점에서 이조차도 벗어나서 우리는 프로포 클래스에서 이 모든 걸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도구가 이제 호몰로지 대수 및 가완 대수 쪽으로 넘어가는 그 라인에서는 이게 셋을 버릴 수가 있어져요. 그 도구적인 층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자 이제 공간이라는 단어를 왜 애매하게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기대수에서 선형대수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형대수를 배울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조건을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그 기대수선에서 그럼에도 안 건드리는 게 미적분 훈련을 강조하면서 안 건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하시는 층에서는 공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점선면에 일반하니까 점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제로 디멘셔널 오브젝트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층에서는 애시당초 점은 제로 디멘셔널 오브젝트도 아니에요.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보시는 직관은 매니폴드, 로컬하게 유클리드 공간처럼 생겨있는 경우에만 한정해가지고 맞는 얘기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런 게 좀 이상한 거죠. 예를 들어서 공간인데 공간의 차원이 프랙탈 차원이다. 어떤 무리수 차원을 간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층에서.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것도 애시당초 제로 디멘셔널 오브젝트일 필요가 없고요. 공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공간이라는 단어를 어떤 구조를 가지고 보느냐라는 건 굉장히 섬세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것들을 오히려 이제 보도록 하는 건 수준에서 어떤 걸 강조하냐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리수 차원을 갖는 이제 공간, 뭐 프랙탈 같은 거, 그런 거, 이거 뭐 예시를 아는 거는 뭐 재밌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직문서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다룰 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서, 그러면 이 검증 가능한 도구에 수학이니까 결국에는 논리랑 계산의 영역으로 다 멱살 잡고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층위가. 그러면 이거에 맞는 미적분학이 훈련이 되도록 하는 구체화들을 설계를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도록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해주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직문수 1강이나 아니면 기대수 초반부에 이제 배울 때 공리의 중요성 당연히 배워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수학 자체가 공리주의선에서 쓰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선택 공리의 GFC 등을 이제 배우다 보면 그게 유의미한 정보량이 없는 터톨로지컬한 말장난에 그치는 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도구 자체가 부재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도구 자체가 어떻게 해서 미적분학선에서 넘어오는지까지가 그래야 이제 비로소 그 이론들을 만들어 나간 거랑 맞닿기 때문에 그거가 되도록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공간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흐려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공간을 다루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을 검증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가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적분학이면 그러면 이미 매니폴드 티어리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논지는. 그래서 그 도구들을 바꾸면 심지어 점들의 모임 자체가 제로 디멘셔널 어떤 모임도 전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혀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다루는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형태의 미적분학인 거가 수학적인 발전이어서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지금 중요한 발전들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조합론 자체도 기하이다. 일시당초. 그런 게 이제 가령 이제 허준희 선생님의 어떤 이제 필지 메달 업체나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브릿지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순히 정리하면 그냥 어떤 그 대상들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직관적인 그런 공간이랑 맞닿아 있어야지 정말로 공간이라는 건 아니면 그건 보통 뭘 물어보느냐면 실질적으로 계산 도구로서 어떤 걸 쓰는지가 및 그거가 어떤 미적 분학으로부터 추상이나 된 건지를 보면 그 이제 수학의 속성들을 어떤 공간의 속성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집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저희가 앞에 집합에서부터 뭐 벡터 선형함수 해서 뭐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 계속 공간이고 기하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는데 그럼 기하가 모든 수학에서 거의 그 기초 같은 느낌으로 알아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모든 수학이 뭔가 결과적으로는 기하 쪽으로 가는 거가 되는 건지 기하가 계속 나오니까
좋은 질문인데요. 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수준은 사실은 종교단체입니다. 어떤 종교단체인가? 수준은 리만교여서 제가 이 수주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 리만의 수학을 사람들이 알면 너무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학의 즐거움 채널의 목적 자체가 이 어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계에서 누군가가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질문을 조금 틀어서 수학을 하는데 반드시 기하를 알아야 되냐 혹은 기하를 공부해야 되냐에 대한 수학적 답은 언제나 노예요. 기하를 모르고도 어떤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기하를 벗어나 있는 중요한 수학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수학들을 발전을 시키고 있는 수학자들이 꼭 기하학을 접해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의미에서. 근데 단지 이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인간이 너무 그쪽으로 편향된 인간이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다 지금 기하로 보려고 이제 처절하게 발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전체에서 이거는 분명히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전체의 역사에 통틀어 가지고 5명의 수학 어쩌고 업적을 남겨야 된다라고 할 때 분명히 리만과 그로센딕은 이해 여지 없이 제 생각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 리만과 그로산딕의 업적은 기본적으로 위상기하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근데 가령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리만의 업적 중에서 리만 적분이 있어요. 미적분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리만 가설도 있어요. 어떤 대수학 정수론. 어떤 이제 그리고 리만의 어떤 박사학위 논문이 복수해석학도 있어요. 뭐 리만 기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꼭 기하를 알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재밌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면 좋겠다. 이고 그리고 적어도 기하적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수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다채로운 스터디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여러 센스에서. 그런데 이런 대상들을 전부 다 수준에서 제가 어떤 하고 있는 건 다 이 기하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적어도 기하적인 관점에서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고 왜 그러냐면 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how much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학에서 how much를 떼놓고 하는 게 가능할 수 있겠냐 정도는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전달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도원 선생님 하시겠습니다. 드릴게요. 저 좀 궁금해진 건데, 그럼 그 평평하다는 것을, 벡터 스페이스로 따지면은 덧셈이란 스칼라베가 있어서 쭉 펼쳐져서 평평하다고 정의를 하는 거면은, 만약에 덧셈 스칼라베를 조금 다르게 해서 어뢰 뭐 y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그렇게 쭉 평평하게 펼쳐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랑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체 평평하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어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냐면 어,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링을 한다라는 뜻은 모든 것에 적용되어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끔 이제 수학하다 보면 물론 어떤 이제 폴 에르디시의 어떤 그런 이제 전기처럼 뭐 수학자 우리는 모두는 조금 미친 겁니다. 이런 약간의 우스갯소리. 하지만 수학이 수학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보편성을 담보해내야 되잖아요. 그 보편성을 담보해내야 된다는 거는 적어도 누가 보더라도 그 구체적인 예시 레벨에서 그 구체적인 예시의 계산과 논리에서 적어도 타당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을 허용하지만 나는 이 예시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을 거야라는 거는 있죠. 그거는 가능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수학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플랫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해서 그 얘기가 내가 그냥 생각하는 직관적인 의미의 플랫이랑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플랫에 대해서 너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강요의 정서조차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정말 수학의 센스가 아니라 정말로 미치광이들이 어떤 경우들이 가끔 있냐면 theory of everything. 예를 들어서 범주론을 배우면 이 모든 것들 이런 건 다 개소리예요. 수학의 모든 이론들은 언제나 그 이론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예시가 있고 그 구체적인 예시, 소위 말해서 페네트레이팅 이그젬플의 관점에서 그 구체화를 일반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거가 사가 두 개 들은 거 이제 우리 1 더하기 2라고 본다. 이렇게 추상화를 할 때 말 되잖아요. 단순하게. 근데 1 더하기 1이 2라는 거 대신에 우리가 이건 여러 가지 문법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지. 그것도 여러 층위를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이라는 그 말의 기본적인 그거는 이 공간이 평평히 펼쳐져 있는 거에 층위에서 이 연산들이 잘 정의가 되는 게 이게 벡터 스페이스 연산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비트는 선에서는 여러 가지들의 변형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 변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플랫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냐?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벡터 스페이스 연산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 중에 기하학자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공간이 플랫토로스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건 벡터 스페이스 연산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플랫이라고 부르는 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수기하나 수론에서도 그 기본적으로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이제 기대수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어를 들어보시는 걸로 마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마줄 중에서도 플랫 마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플랫이라는 거는 벡터 스페이스 플랫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개념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재밌는 우화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그 벡터 스페이스를 이제 대수적으로 일반화한 마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여기다가 플랫이라는 단어를 붙인 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세르라는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로샌딕은 수학적 상상들을 나눴고 이걸 엄밀하게 만들어서 이제 대수기하 및 수론의 체계들을 만든 게 사실 이 두 명이 한 업적들이라고 보면 맞거든요. 세르는 아직도 이제 활발하게 그 이제 거의 이제 100세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연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했대요. 이거 왜 플랫 마줄인가요? 물어보니까 대답이 재밌어요. 대답이 뭐냐면 까먹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지금 와서 들어보면 그게 이해가 가는 면이 있고, 아, 여전히 어떤 특정 층위에서 유클리드 공간의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불렀구나라고 이젠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근데 그와 별개로 그 약간 이런 거죠. 수학자도 어떤 구체적인 관찰을 하다가, 아, 이건 이런 센스에서 플랫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본인 논문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나서 그게 어떤 컨벤션이 된 시점에서 세월이 너무 오래 흘렀을 때 누군가가 이제 왜 플랫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당연히 본인이 그 관심이 당장 없었을 때,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이제 해프닝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지금 어떤 정서를 좀 경계하는 거냐면, 물론 지금 제가 기하학에 대해서 내적을 지금 가르치는 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종의 전체주의적으로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건 있지만, 언제나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늘 이제 선형계수 가르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모든 선형계수에서 다루는 것들 중에서 그 어떤 필요 조건도 우리는 사실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범용성이 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가두는 그 정서에 대해서 전체주의적인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센스에서. 근데 그 정서가 적어도 수학에서는 언제나 이게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까 윤 선생님 물어보신 거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기하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들도 기하를 알아야 돼? 이건 물론 제가 지금 수주를 운영하는 건 남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있어요. 있는데 그 수학자들한테 내가 기하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너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냐? 그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기하를 전혀 하지 않는 중요한 수학들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 거에 대해서 감동받을 수 있다고 저도 당연히 생각해요. 그래야만 된다고 뭐 정확하게.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내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 너도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끼리 그 기본적으로 갖는 어떤 공감대는 수학의 숫자는 수학자들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똑같은 분야를 하더라도 그것들이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분야를 하는 것도 너무나 관점 자체가 다르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시야들은 기본적으로 경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지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에서는 이해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보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다만 이 지금 초심자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여러 이제 어떤 비약 내지 과장들이 섞이는 면들은 필연적으로 있고 어때 이거는 이제 수준에서 스터디할 때 많은 것들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해주는 얘기들이어서 뭐 이제 어떤 층에서는 비약들을 당연히 넣는 면도 있어요. 이 정도로 답을 할게요. 자, 혹시 또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요. 제가 기하가 뭐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오늘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더 질문하면 못할 것 같은데 평소 궁금했던 게 예전에 돌이켜 보면은 그 초반에 그 중학교 때 유클리드 기하라고 해서 좌표평면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좌표가 생겨요. XY 축이. 그러면서 이거를 좌표평면이 있는 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해석기하라고 그러다가 해석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 대학교에서 그 의상수학 그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잠깐 들었는데 갑자기 좌표평면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두 개가 좌표평면이 있는 거 없는 거 저는 이렇게 보는 세계관이 이렇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지와 만약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기하학은 그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혹시 뭐 제가 질문은 알아들었고요. 제가 오히려 답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층들을 구분하면서 얘기하냐면 보통은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질문들을 그냥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층위가 있고
근데 지식과 상관없이 각자의 맥락에서 이것들을 보고자 하는 층위가 있어서 제가 보통 답을 하는 거가 이 그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가운데 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식을 좀 흐리는 면이 있는 건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박현 선생님의 지금 맥락은 기본적으로 이제 컴공 전공자로서 이제 그쪽 분야 이제 전문가 라인에 계신 분으로서 기본적으로 이 본인의 관점에서 물론 그 보통 학위 받을 쯤에는 자기가 초라해지는 거는 그거는 학위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박사를 받았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알아. 이거는 뭔가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는 거. 난 그 보통 사기꾼 중인 건 그건 언제나 정상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박사 때 연구하는 거는 모기 발톱에 있는 때에 껴있는 이 단백질이 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내가 모기를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인 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 기본적으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컴공이랑 연결이 되는 층이 어떤 맥락에서 제가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려보자면요. 그러니까 단어에 대해서 볼 때 예를 들어서 펑션이라는 단어 지금 저희 직문수산에서는 이제 엄밀하게 저희가 다 알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시켜보면 이제 다 편하게 나올 거라고 믿고 싶은데 조금은 자신이 없네요. 이건 다음 주에 다시 좀 시켜봐야겠다. 함수의 정의. 근데 어쨌거나 이제 수학적으로 지금 함수라는 게 이제 뭔지는 다 여기서 동의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현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이 펑션이라는 이 수학적인 개념이 컴고에 쓰이는 거랑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드형 함수 이거 아웃풋이 없는데 말도 안 된다고요. 그 수학에서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하나씩 나와야 되는 게 이게 함수인데 이거를 이제 집합연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아니란 말이에요. 저쪽 이제 타입들을 나누는 거 보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이거 비슷한 유추 아니냐 어떤 유비 아니냐 이 정도로밖에 못 보는 면이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굳이 이런 적어도 수학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것들을 훈련하는 게 내가 적어도 이제 내 관련된 컴공에 대한 것들을 하는 이 맥락에서 이거 뭔 소용이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센스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보이는 시야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물과 기름처럼 어떤 수학과 어떤 CS 쪽이 분기가 되어 있는 면도 저는 사실 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여러 센스에서. 물론 보통 하는 얘기가 수학적인 문해력이 높으면 CS도 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받아들임직한 어떤 면이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영역의 면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건 뭐냐면 해석기하와 아닌 거의 차이라고 보신 거 일단 지식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기하는 이제 데카르트가 보통 이제 그 설화로 하는 얘기로 팔이 날아다니는 걸 보다가 이거 좌표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칼테시안 코디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데카르트가 도입한 걸로 그래서 그 이제 특히나 고등학교 수학을 했을 때부터 좌표계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유클리드 기하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해석 기하가 아닌 방식, 그 좌표계를 도입하지 않았던 그 방식과 고등학교 수학으로 넘어왔을 때 그 X축, Y축을 도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던 게 다른 거에서 해석 기하가 아닌 거가 구분되어지는 거는 있어요. 있는데 오히려 지금 맞는 라인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 기하와 아닌 거를 따질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R2를 A, B, X, Y라고 잡는 게 이게 해석 기하예요. 왜냐하면 좌표를 X를 잡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걸 이렇게 잡는 건 이렇게 사는 게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센스에서 요긴하기 때문인데 이걸 더 일반화한 일반적인 공간들이 위상 공간인 게 맞고요. 그러니까 위상 수학에서 다루는 대상인 게 맞고요. 직문서에서는 입실론만큼은 아주 조금은 건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후반부 쪽으로 갈 때. 그런데 어떤 거를 커버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다루어지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있거나 이런 어떤 그 대상들을 정말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우리가 지금 보는 해석 기하의 추상화로서 다루는 방식들이 수학적으로 성립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 뭐 예를 들어 뭐 하스켈이 됐든 이제 그런 것들 검색해 보면 이건 수학적으로 범주론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은 엔지니어들이 수학을 잘 모르는 가운데 써놓은 것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학을 잘 모른다는 센스가 어떤 거냐면 이게 이상한 정의들, 모나드나 이런 이상한 정의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내가 아는 XY 축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수학적인 사이드에서. 그래서 이게 다 컨시스턴트한 게 맞아요. 맞고, 그리고 실제로 적어도 이론가의 사이드에서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볼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는 이게 일종의 이제 그냥 매뉴얼처럼 뭐 모나드 예를 들어 또 이제 함수 프로그램 모나드든 모나드고 모노이드는 모노이드고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라 그 문제만 풀면 되는 거니까 여러 센스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분기가 되는 거지만 해석 기하가 아닌 거 그러니까 해석 기하를 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추상화가 되는 라인에서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컴공의 기본적인 어떤 이제 그 논리학적인 어떤 그 언어 라인의 어떤 개발들 이런 것들을 다 맞닿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시 기하적 시야들이라는 건 중요한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직문서에서는 다시 그거의 가장 원형적인 거.
보고 있는 건데 그 원형을 토대로 직관이 서면 이제 그런 것까지 사실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부라는 거죠. 수학 공부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그런데 그리고 그런 시야들을 가질 때 이제 위상기하 이런 어떤 이제 기하라고 하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 정도로 좀 답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좀 오늘 좀 사변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또 그럼에도 더 질문하실 것들이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듣고요. 네, 황정 선생님. 그, 그 무한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가 그는 점으로 그러니까 어떤 걸 보게 되는데 저번 주에 이제 내 렉처 노트에서 기하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그러니까 점으로 선을 만들 수 있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무한히 찍어서 선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엄밀하게 뭐 그게 안 되고 뭐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다 그냥 문득 든 생각이 기하라는 게 전에 얘기하셨던 무한을 유한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관점을 가진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던 게 생각나서 기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을 무한계 점으로 보듯이 기하학을 보는 관점이 무한을 유한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혹시 이거는 괜찮은 관점인지 해서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찬도 반도 아니고 그냥 다른 얘기라는 건데 기하는 시각화랑 맞닿아 있으나 시각화와 기하는 다른 얘기예요. 보통 이제 저희가 시각화를 기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하의 정의는 양을 가지고 논하는 수학이에요. 정의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들을 연결해 가지고 선을 만든다. 뭐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의 시각이 있지만 기하는 이게 아닌 것도 그러니까 이거가 기하인 건 맞죠. 유클리드 기하니까. 맞는데 기하가 언제나 이런 방식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강선 선생님께 드렸다는 얘기로 지금 그 전제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각각의 이 포인트들이 이 닷들이 제로 디멘셔널 오브젝트여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근데 애시당초 기하학에서 말하는 점이라고 하는 건 그럴 필요조차도 사실은 현재 수학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워요. 더 나아가서 공간이란 말은 이 공간이라면 일단 집합에다가 뭔가를 더 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집합에서 출발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배울 때 그러면서 여기서 좀 강조하는 게 보통 이 어떤 수준이 아니면 배우기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그 수학은 논리랑 계산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말장난을 하는 거는 좋아요. 생각하는 자세. 근데 이게 검증 가능한 방식의 말장난이어야 돼요. 당연한 말로.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도파민이 폭발해가지고 내가 도무지 책임지지 못하는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수학이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가 언제나 주장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논리랑 계산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딴지를 못 거는 선의 그거 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점들의 연결을 선으로 만드는 그 시각화는 유클리드 기하가 맞으나 그게 아닌 것들도 양을 논하는 게 여전히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논리랑 계산의 층에서 양을 논하는 게 여전히 가능한 이유 때문에 많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하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보통 이제 정말로 전문가 선에서 기하를 배우는 어떤 수학자로서 예를 들어 기하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어떤 대학원생이 보통 이제 지도교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기하학 공부하려면 어떤 수학 알아야 되냐? 대답은 사실 뻔하거든요. 대답은 everything이에요. 기하학자가 보는 입장에서 모든 게 사실은 모든 수학이 기하거든요. 물론 이게 구분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신도 나처럼 배워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는 건 있으나, 그 얘기가 내가 배우는 거한테, 남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 없는데, 기하에서는 모든 수학들이 다 기하일 수밖에 없는 이치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 내지 발악 정도로 보셔도 괜찮고, 그리고 그런 어떤 해석들이 굉장히 성공들을 거둔 것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리만의 수학, 뭐 그로센득의 수학, 그런 식으로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장인호 선생님. 어, 그냥 저도 갑자기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거 듣다 보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게 좀 생겼는데 이게 맞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전하는데 이게 왜 회전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벡터 공간이라는 곳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내적을 했다는 거는 얘들이 선형 그 함수에서 합성이 돼가지고 어딘가 있는데 이 벡터가 집합이라고 한다면 그 함수의 정의에 따지면 이제 부분 집합, 특정한 부분 집합이 이제 모여 있을 텐데 그 부분 집합으로서 이제 모여 있는 거를 저희가 돌려가지고 내적으로 이거를 차단내고 그 내적으로 이제 확인된 이 부분 집합들을 이제 그 합치는데 합치고 이제 하는데 행렬식도 0이고 그 역행률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 없어지고 비율만 남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하가 비율이라고 한다면 이게 저희가 찾는 그게 이제 비율밖에 안 나는데 그게 스칼라 값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요? 완전히 오해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다시 네.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오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하는 양을 논하는 수학인데, 이 양은 복수형이에요. 정확하게는 양을 논하는 모든 수학이 기하여서, 예를 들어 비율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닮음. 그걸 논하는 것도 기하예요. 하지만 닮음만 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 양을 가지고 논하는 임의의 수학이 기하예요. 그 양 중에서는 각도도 되고요. 뭐 그 어떤 호의 길이도 되고요. 그거가 아닌 숫자를 가지고 그가 결국 이밸류에이션 하고 있는 그 모든 거에서 지금 이제 어떤 제약을 거시는 거냐면 비율만 가지고 그럼 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비율을 가지고 논하는 거는 당연히 기하라고 할 수가 있지만 어, 그것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어, 뭐 예를 들어 넓이도 되고 근데 네, 온갖 양들만 부과할 수가 있으면 알바 아니라는 거죠. 어. 아, 저는 내적은 제가 비율만 되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음, 비율도 정하겠죠. 네, 그 다음에 윤현 선생님. 네, 저는 사실 솔직히 오늘 계속 기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전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네, 네, 사실 그럼요. 그래서 뭔가 저 따라가지 못하고 뭔가 갑자기 머리가 몽롱해지는데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있는데 이런 느낌이 괜찮은 네, 건지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질문하신 분들이 워낙 이제 그 본인들 공부를 토대로 질문하신 거여가지고 제가 일단 그 좀 그 약간 브레인스토밍 내지 어떤 스크래치 레벨에서 그냥 말씀을 드렸다 정도면 괜찮고 그냥 메시지 하나밖에 없어요. 기하란 뭐냐? 양을 가지고 논하는 수학이다. 이게 다예요. 나머지 얘기들은 각자 본인들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정도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단순히. 사실 지금 말씀하신 기아가 양이라는 것도 기아는 제가 생각하는 건 뭔가 네. 뭔가 일단 모양이나 공간이 생각나는데 그것도 양이라고 하시니까 거기서 또 다시 혼란이 네. 와가지고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석사 졸업할 때까지 기하에 일절 관심만 가졌던 이유가 저는 중학교 때 제 질풍노도시 리니지 했던 시기에 그 수학 선생님 얼굴이 제가 생각나가지고 기하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대상이었었는데 기하라는 게 이런 거였냐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오히려 그 근거로 생각하시기 좋게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리만교의 신자로서 리만은 수학 논문을 5편을 썼는데 다들 이제 이름 아시는 게 이제 리만 적분. 이름 들어보실 거고, 리만 기하. 이거는 말 그대로 기하죠. 말 그대로. 그리고 리만 가설. 수론 내지 대수학이에요. 그리고 그 리만의 박사학위 논문은 복수 해석학이에요. 자, 제가 지금 그 손을 접은 것만 4개인데, 리만이 평생 쓴 논문 수는 5편이에요. 수학으로. 정확하게 수학 5편, 물리 5편이에요. 정확하게는. 그 이것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황당한 거잖아요. 이 수많은 세계관들을 어떻게 그렇게 연결하는 게 가능했지? 어떤, 오늘날 보면 리만적 분은 해석학이고, 오늘날의 언어로 본다면, 그리고 복수 해석은 복수 해석이고, 대수학 정수론, 그리고 기하, 어떻게 고작 5편의 논문을 썼는데 이 많은 것들을, 이거 어떤 외계인인가? 라고 볼 수 있는 그거는 뭐에 있는 거냐면, 양을 논하는 어떤 이제 기하를 이제 가우스로부터 배우고, 이제 가우스가 이제 비우클리드 기하의 창시자 중에 결국 19세 한 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양을 논하는 거가 이런 관점이었구나라는 게 있고, 저는 약간 이게 뽐뿌질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리만에 대한 그 영화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는 게 어떤 관점이 좀 있냐면, 리만은 원래 신학교를 가려고 했었어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강요 아닌 강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꺾고 이제 수학을 해요. 수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날 죽어요. 이제 38에 이제 타계를 하셨었거든요. 그
저는 어떻게 보는 면이 있냐면, 당시 이제 19세기였고, 그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지 않은 어떤 사상의 시대였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의미에서. 그리고 이게 그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사상에서 그랬겠지만, 수학에서 당시에 이제 입실론 델타가 태동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그 이건 굉장히 좀 그 바이 이거 여기서부터는 제가 정말 바이어스된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제가 이제 약간 들을 때 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우스의 그러니까 이 정리 중에서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라는 거를 직무에서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거거든요. 이 가우스 확률이 내적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에서 제가 어떤 생각하는지, 좀 이름이 너무 찐따 같지 않나요? 무슨 위대한 정리야? 그 본인이 뭔가 증명했을 때 이제 그리고 이제 막상 그 리만이 그걸 가지고 발견한 것들을 보면, 사실 가우스가 그따위로 이름을 붙여서는 크레딧을 그렇게 먹어서는 안 돼요. 너무 오해를 하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라는 그 이름의 폐해가 뭐냐면, 학부 미분기하를 배우면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를까지 배우는 것까지 허덕이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가우스가 위대한 정리를 만들었으면 그럼 리만은 뭘 했음? 이럴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거기서 시작이거든요. 그 위대한 정리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위대는 개뿔, 이게 제가 보는 진짜 생각이거든요. 그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하다 보니까 좀 꼬이는 면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기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서는, 양을 논하는 수학이라는 것과 우리가 10대 때 도형 기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선입견과 기하랑 완전히 다른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만이 했던 기하는 우리들이 10대 때 갖고 있던 그 선입견의 것이 아니고, 거리가 멀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맞냐면요, 우리한테 가르쳤던 수학 선생님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책대로 가르쳤다고 보면 맞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예전에 그 책을 만든 사람들도, 그 검술했던 사람들도 기하에 대해서 문외한들이었기 때문에 그 선생들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아니다. 예요. 그래서 그 저는 좀 그렇게 보는 면이 있어요. 전 약간 이렇게 말하면 저는 오히려 보통 괜찮게 보는 편인데, 저는 보통 수학할 때 진솔한 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수절 커뮤니티에 보면. 그래서 그런 거, 예를 들어, 나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10대 때, 솔직히 기하 좀 잘 안 와닿더라. 그거 너무 솔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수학 좀 했다고 하면 이제 수선을발 내리는 그런 스킬셋이나 어떤 경시대회나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근데 좀 그런 거 다 사실 부모한테 영향받은 거 아닌가? 약간 저는 좀 오히려 그렇게 보는 면이 있어요. 수학 좀 잘하면 뭘 좀 해야 돼? 정수론 가지고 좀 공부해가지고 경시대 좀 나가봤어야지,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정직하지 않은, 오히려 좀 그렇게 보는 면이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냥 이것도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인 면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자, 오늘 그래서 내적 얘기까지만 오늘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자, 전제까지만 한번 좀 돌아보고, 제가 이제 내적에 대해서 갖는 생각의 방식까지 오늘 공유를 하고, 이제 오늘 이제 하실 얘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에 답은 더 안 하겠고, 어떤 듣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노트에 7강 보면 정의 적혀 있어요. 그거 같이 음미하십시오. 그 디스커션 하실 때. 근데 제가 일부러 그거 안 쓰고 설명할게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가지셔야 되는 것은, R2라고 하는 걸 볼 때 우리는 R2의 정의 레벨에서는 크기랑 각도를 논한 적이 없습니다. 내적을 꺼내기 전에. 공리랑 군구조 이런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언제 크기랑 각도 얘기를 했었냐 이거죠. 전달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를 들어서 AD-BC 가지고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 이런 걸 말하고 있을 땐 이미 내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를 공리를 정해야 되냐면, 기하적으로 공리로 정해야 되냐면, 벡터의 각 벡터의 크기랑 두 벡터의 각도라는 개념을 정의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 거는 공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나는 이 벡터의 크기를 얘라고 받아들일 거야. 나는 이 각도를 이거라고 받아들일 거야. 이거를 정해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10,0이라는 벡터가 있으면, R2에서 전했죠? 10,0 생각해요. 10,0은 뭐의 10배냐면 1,0의 10배예요. 스칼라베로 걸로 되니까 전달됐죠. 그러면 10,0의 크기가 10이라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전제가 뭐예요? 1,0의 크기가 1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의 크기를 2라고 내가 그냥 우길 거면, 나는 10,0의 크기는 20이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가네. 예를 들어서 0, 예를 들어서 5가 있어요. 0,5는 0,1의 5배예요. 스칼라베로 걸로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0,5의 크기를 5라고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0,1의 크기를 1이라고 할 때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1,0 예를 들어서 2,0과 0,3의 그 사이각이 90도다. 이거는 어떤 전제에서 맞냐면 1,0과 0,1의 사이각도가 90도일 때만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전달될까요? 우리는 그걸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동의하지 않는 자연계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에요. 동의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유클리드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됐죠? 시공간이 이거를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가 사는 미세계도 이걸 동의하지 않아요. 유클리드 기하는 하나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고향 같은 거예요. 굉장히 한 2000년에 넘게 우리가 갖고 있어도 선입견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우리가 이 공리를 정할 거냐면 여전히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정하는 공리가 바로 수선의 발이에요. 뭔 개소리냐? 자, 이제 제가 이 개소리를 한번 이제 정확하게 짚어려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R2를 깔아요. R2를 마음속으로 이 무한히 펼쳐지는 평면을 평평한 평면을 마음속으로 심상을 그리십시오. 전달됐죠? 그리고 원점은 잡자고요. 해석기하적으로 축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원점은 있습니다. 기준점 전달됐죠? 그 원점을 기준으로 벡터 두 개를 잡아요. 아무렇게나 마음속으로 벡터 두 개 생각하십시오. 전달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벡터로 수선의 발을 내려요. 심상 생기셨죠?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러면 이 벡터가 있고 이 벡터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잖아요. 전달됐죠? 수선의 발을 가지고 글로 정사형시켜요. 그랬을 때 이거의 크기랑 원래 크기라고 우리가 유클리드 기준으로 봤던 이거의 크기랑 이거의 크기의 곱을 우리가 이거를 내적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이게 내적의 정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적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하는 룰이에요. 이게 지금 뭘 정하는 거냐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방향으로 내린 거에 이 크기의 곱, 이게 이너 프로덕트의 뜻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수선의 발이라는 것 자체가 공리라는 거예요. 이렇게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가 공리예요. 이게 공리예요. 그래서 내적을 정한다는 거는 수선의 발을 내리는 룰을 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함수연어로 설명하면 그러면 함수는 인풋을 뭘 받아야 되냐면 벡터 두 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의역은 벡터들의 모임 곱하기 벡터들의 모임. 벡터 두 개가 임의 벡터 두 개가 인풋이에요. 그러면 벡터 두 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값을 할당해 줄 건데 값을 어떻게 할당해 주냐면 이 벡터랑 이 벡터를 수선의 발을 여기서부터 이미 공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방향으로 내려간 두 크기의 곱, 그 값을 할당해 주는 그 함수. 이거가 내적의 정의예요. 그래서 내적은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면 왜 크기가 정해야 되냐? 똑같은 벡터 두 개 집어넣으면 수선의 발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거 두 개 집어넣으면 크기 제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는 우리가 재는 법을 알죠. 전달했죠? 각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재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가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크기 잴 수 있고 이거 크기 잴 수 있으니까 각도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이 정해지면 각도도 잴 수 있어요. 그래서 내적을 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두 벡터가 이 벡터를 내리는 수선의 발의 룰을 정하는 것이다. 그거를 함수로 말하기 위해서 두 벡터를 받아서 이 하나를 하나로 내려가지고 곱하는 함수로서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의 정의예요. 내적의 실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수선의 발을 내리는 룰을 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오늘 설명할 거는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리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말하겠습니다. 디스커션 하실 거 많으시겠죠? 이제 정의들은 7강에 적혀 있는 거 보면서 이게 왜 그거냐 하고 뜯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진영 선생님 말씀하시죠. 저는 그 말씀하신 그 두 개의 벡터를 그 수선의 발로 내리는 게 공리다가 좀 잘 안 와닿아가지고요. 그 부분은 디스커션에서 좀 해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떤 거를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냐면 그 8강 쪽의 노트에서 1,0과 0,1의 크기가 대놓고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각도가 90도가 아닌 상황에서 거기서 수선의 발이라는 게 어떤 센스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꼬이기 시작. 이거 꼬여야 돼요 거기서. 지금 여기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1,0이 있고 0,1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냥 그 크기가 0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정하는 룰이 내적이다. 네, 혹시 또 윤준호 선생님.
수학자들이 공리를 선택할 때 공리 후보들을 나열하고 검토해서 그 선정한 결과들은 뭐 수학적으로 어떤 당연히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하신 말을 이렇게 어떤 돌려가지고 그 말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수학적 관점과 수학을 응용하는 관점이 다른데, 수학적 관점이라는 건 뭘 보는 거냐면, R2에서 내적을 정하지 않으면 크기랑 각도를 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적을 정해서 크기랑 각도를 말이 되게 만들자까지가 수학이 하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어떤 이제 클래리피케이션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내적의 선택지가 몇 개임? 무한개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했던 거는 특수한 경우에 지나지 않다까지잖아요. 그럼 그걸 적용하는 층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내적을 써야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시공간을 설명하는 내적이 유클리드 내적이어야 되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성이에요. 그 미시세계를 서술하는 그 어떤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부터 서술되어지는 세계관도 따르는 내적, 그 거기서 써야 되는 내적이 유클리드 내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무한계의 내적의 선택지 중에서 어떤 거를 쓰는 것이 우리가 보는 물리 혹은 공학의 맥락에서 타당하냐? 이거는 그 자체로 중요한 질문이죠. 맥락에 의존되어지고요. 수학이 하는 것은 이게 그거일 필요가 없음.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하고, 그럼 이제 그거를 그것 중에서 어떤 걸 쓰는 것이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타당하냐. 이것 자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물음이 되는 거죠. 구분이 가죠? 근데 그 말은 제-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성을 논하는데 임의의 내적을 써도 된다. 이 말은 아닌 거예요. 어, 제가 또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수직이 무엇이냐를 정한다는 거는 평행선 공리와 같은 연결되겠네요. 얘기예요. 음, 평행선이라는 말이 정해진 시점에서 이미 내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이 음, 정해진 시점에서 이미 평행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리만계 언어로는 parallel transport, 평행 수송이라고 불러요. 네. 평행하게 수송하는 룰을 정한다는 말이나 내적을 정한다는 말이나 다 동치. 사실 등가인 수학적으로 필요 충분해요.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내적을 구할 때 이제 90도로 바꾸고 그 길이를 늘리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내적은 결국엔 유클리드 그 평면으로 다 조금씩 변형을 하면 다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인데, 답은 예스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이게 되게 아까 이제 초반부에 윤 선생님께서 레코드 없이 하신 얘기랑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기준 벡터들을 정해 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트리키한 말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R2라고 하는 걸 집합으로 바라본 다음에 1,0과 0,1이 만드는 평행사변형이 결국 내적이랑 같은 거거든요. 이 평행사변이 어떻게 생겨 있냐가 내적인데, 근데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거는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1,0과 0,1이 만드는 게 정사각형일 수 있죠. 어떤 분한테는 이게 직사각형이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1,0과 0,1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다시 정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다시 벡터들은 도로 잡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유클리드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른 거예요. 이게 말이 전달될까요? 그러니까 기준은 통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유닛 단위 같은 걸 통일하는 게 그런 이유죠. 단위를 다르게 하면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같은 움직임. 근데 실제로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단위의 기준을 맞춰 놓으면 다르다는 게 구분이 가지만, 이 지금 평행사변형의 생기세를 똑같이 맞추는 그걸 달성하는 다른 게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있다. 하지만 그건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것이다. 네, 혹시 또?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 직문수가 향하는 이 리만의 수학은 뭐를 가르쳐 주냐면요. 가르쳐 주는 게 투 스텝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 내적을 가지고 이 지구의 형상을 알고 싶어요. 이 직문수에서 하고 싶은 소리가 알고 싶은데, 지구의 형상을 알려면 위성 사진을 봐야 되잖아요. 전달되죠? 위성 사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우스의 저 미디어 정리 말 너무 싫은데, 어쨌거나 가우스의 이 정리는 위성 사진을 안 찍고도 내적만 가지고 알 수 있다까지고요. 이게 리만의 이제 스승이 했던 업적, 스승 중에 한 분이 했던 업적. 리만이 했던 업적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보는 군 구조를 포함한 대수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게 리만이안 업적. 이거를 그 이제 알아가도록 하는 게 이 직문수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투 스텝인데 일단은 그 내적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결정한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하다. 근데 거기서 리만은 더 들어가서 봐서 여러분이 지금 봤던 연산 구조, 군 구조 이런 거에 층위에서 사실은 이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들까지 배우는 게 목적이고요. 이것들을 하고 이제 수학들을 보게 되면 재밌겠죠. 그래서 어떤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 이런 것들이 어떤 괴리되어지는 세계관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줄입니다.